안녕하세요. 인재서야 네, 인사 드려요. 어, 5, 6월 수업은 일종의 교재론 수업입니다. 교재론. 그다음에 그 교재론을 위한 교과서의 내용들을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수업을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개설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범대 국어과 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바로 이제 교재연구법이 있어요. 교재연구법은 여러분들이 대학 2, 3학년 또는 3, 4학년 때 교생실습, 4학년 때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에 교육과정에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가, 학습자의 수준으로 어떻게 구체화가 되어 있는가를 교과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과서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면서 교생실습을 나가야 돼요.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에 교재연구법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화법교육론, 독서교육론, 장문교육론, 문학교육론을 학문적으로 배웠다면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지침들을 이제 지침서를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직전에 배워야 할 내용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학부 과정에서 교재연구법을 너무 부실하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수업 실현을 할 때도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구안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점이 노정되고, 두 번째로 강의 개설의 목적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임용고사의 추세를 보면 교육 내용론하고 교과 교육론 이 두 가지의 파트로 크게 나누면, 교육 내용론,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면 뭐 문학으로 치면 운율, 비유, 상징의 효과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서 한 편의 시를 주고 거기서 운율, 비유, 상징들을 찾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 내용으로서 비유가 뭐냐, 운율이 뭐냐, 상징이 뭐냐를 설명하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학부과정 4학년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비유, 운율, 상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겠지만, 이걸 중학교 2학년에게 가르칠 때에는 어떤 자료를 선택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 활동을 단계화시켜서 구안할 것이냐, 이런 어떻게의 방법론은 교과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현행 임용 문제는 75에서 65%는 교육 내용, 비유가 뭐냐,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 하고 이제 우리들에게 낯선 시를 주고 김기택의 유리에게를 주고 비유나 상징과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5%에서 35% 정도의 문항 비율로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고 학습 자료를 이곳에서 선정했을 때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구안한다고 했을 때 그 학습 활동의 두 번째 학습 활동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한번 구안을 해보고 그 활동의 의의를 한번 서술해봐라, 이런 교과 교육론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임용에서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교단에 섰을 때 직접적으로 실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수업 실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교과서를 좀 분석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임용에서 교과 교육론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목표가. 세 번째로 강조드려야 할 사항은 3, 4월 수업하고의 연계성이에요. 3, 4월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가르치든 울릉도에서 가르치든 교육과정의 추상적 문서에 의거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근거는 추상적 문서이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활동 자료는 각각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같은 제주도 안에서도 서귀포하고 저기 북제주시하고 제주시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학습 활동의 자료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를 3, 4월에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각 출판사에서 나온 집필진의 경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교과서들을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지, 각 지필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또는 아니면 대체적으로 평이한, 대동소이한 그런 학습활동의 구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 5, 6월 강좌를 개설했어요.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우리가 이 수업을 참여를 해야 할 것인지. 첫 번째는 수업 실현을 위한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임용 지필고사에 준비하기 위해서다. 대응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로는 3, 4월 수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교재론, 또 교재연구법 같은 것, 그 학부 수업에서 충실한 학부 수업을 들어봤다면 충실하지도 않죠. 학부 과정에서. 왜냐하면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교수님이 한두 개는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없지만 교육과정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이 교과서와 비슷하게 한번 해봐 라고 했겠지만, 그래서 교재 및 교과서의 이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일단은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 4월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 5, 6월 교과서 수업을 위해서라도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또 정리하면서 또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한 4, 50분간의 OT 시간을 좀 갖겠는데, 이 OT가 굉장히 중요한 OT예요. OT를 좀 하면서 교과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교재 또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A4 용지 사이즈로 지금 프린트물 받으셨죠? 가보겠습니다. 교재 및 교과서의 일반적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란 무엇인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뭐, 그죠? 교과서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교재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의 내려야 되는데, 정의는 임용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없죠. 학부 과정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오셨어야 됐어요. 일단 교재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물리적 실체를 말합니다. 물리적 실체. 교재란. 근데 그냥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의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택된 물리적 실체를 교재라고 해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꼭 책의 형태만은 아니다. 교재란 책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져도 지고 어떤 교육적인 의도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물리적 실체를 교재라고 해요. 그리고 그 교재들 가운데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국어과 교수 학습 상황에 활용되는 교재의 일종을 교과서라고 합니다. 그 교재와 교과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공식적 교육과정에 근거하느냐 근거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독서 교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딸 아이들 이리 와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선택하죠. 읽었어? 느낀 점이 뭐냐? 이때 선택된 그 책은 일종의 교재이긴 해요. 교재예요. 교수 학습 과정도 있어요. 일단 가르치고 배우는 일종의 부모인 내가 교사고 우리 아들, 딸이 학습자니까. 그리고 수업의 상황들도 존재하고 발문도 있고 답변도 있고. 문제는 엄밀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추상적 문서에 근거했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 자료를 선택했느냐, 그 교재를 선택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선택된 그 교재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문학교육 과정에 의거해서 적절한 교재로 선택됐다면 그것은 또 교과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나 교재란 그냥 교수학습 과정의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실체의 모든 전부 다인 것이고, 그 교재들 가운데에서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서 구안된 교재, 그것을 교과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해는 하셨죠? 임용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기능은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건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을까 봐. 지필고사에서 1차 시험에서 몇 가지의 기능이 있나요? 7가지의 기능이 있네요. 일단은 1번부터 보죠. 관점 반영의 기능. 두 번째는 밑줄 치고 넘어가죠. 내용의 제공 및 재해석의 기능. 세 번째는 제공 기능.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 뭐 기능의 정착 기능이라니. 7번째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걸. 이러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의 과정들을 생각하시면 항상 그 해당되는 수업에서는 교수학습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교수학습의 목표는 그 1차 교육과정기, 2차 교육과정기, 교육과정기마다 국어과 교육의 관점들이 상당히 변천되는 과정 중에 교수학습의 목표들이 또 변화되어 있어요. 그죠?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가장 커다랗게 보자면은 특정한 교육적 관점이 존재한다. 수업이라고 하는 상황을 상상하세요. 교육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교육적 관점에 의거하자면 의거한 교수학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용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수학습의 방법도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교수학습의 목표, 그것보다 더 큰 교육적 관점, 특정한 국어교육과의 관점이에요. 국어교육의 관점, 그것에 의거한 교수학습의 목표, 그것에 근거한 교수학습의 내용, 그것에 방법론이 교수학습의 방법까지 실행을 했다면 평가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 전개, 정리, 시작이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끝 단계가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교과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수업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수업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뭐가 있어? 크게 보면 국어과 교육의 관점들이 존재한다. 국어과 교육의 관점들이 존재한단 말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교육학에서 흔히 뭐 말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인지주의 심리학으로 변화 발전되고 인지주의 심리학은 다시 개인적인 인지주의와 사회적인 그런 인지주의 구성주의로 발전되고 이런 식으로. 그걸 괜히 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한 교수학습의 어떤 그 뭐랄까 방법들, 교수학습의 내용들이 이제 그 광범위하게 유행을 했다가 그것들의 한계점들을 발견하고 비판하고 나온 인지주의에 의하여 또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들이 또 개발되고 우리 국어과 교육과정도 그와 같이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국어과 교육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거에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다. 교과서 안에 국어과 교육의 관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이 관점 반영의 기능. 특정한 교육적 관점을 반영한다. 교과서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교과서에는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수학습 방법이 들어가 있다. 교과서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번째가 평가까지 하게 돼 있다. 뭐 교과서 하나를 가지면 수업이 다 되죠. 국어과 교육의 관점이 들어가 있지, 가르쳐야 할 교수학습의 내용이 있지, 심지어는 교수학습의 방법까지 소개되고 있지, 그죠? 평가까지 하게 돼 있어. 교과서가.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편리하게 한다. 그래서 교과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업을 돕기 위한 기능인데
그 수업을 돕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한 4가지. 첫 번째 뭐지? 교육의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 2012 개정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 앞으로 나올 2015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그 해당되는 교육적 관점이 상당히 달라요. 그죠?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교육적 관점과 그다음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교육적 관점이 상당히 달라요. 그런 교육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다음 교육적 관점이 정해지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걸 뭐라고? 교육 내용. 교과서가 교육 내용을 제공하거나 해석해 준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학습의 방법까지도 교과서에 있다. 예를 들면 직접교수법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교수학습 활동들이 구안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직접교수법이 뭐죠?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시범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이 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독립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활동들이 구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단어는 직접교수법이 적용돼요. 교수학습 방법이 소개되기도 하여.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의 제공.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그 제일 마지막 각 단원마다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점검해보자. 스스로. 그죠? 평가까지 교과서가 하도록 돼 있어요. 4가지가 중요한 점. 교육적 관점을 반영하고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해석해주고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해주고 평가까지요. 이해는 하셨어요? 근데 그 이외에 여타 교과서의 기능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세 번째 교수학습 자료가 제시돼 있다. 가령 우리가 제가 교과서를 굳이 지도서 말고 교과서를 구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죠? 거기에는 언어 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언어 자료뿐만 아니라 CD-ROM 타이틀로 동영상 자료까지도 다 제공되니까 각 출판사마다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자료가 교과서에는 실려 있다. 근데 꼭 그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자료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교수학습의 그 자료를 또 소개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신문에 어떠한 사설 컬럼 글을 오려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든가 또는 무슨 EBS 다큐 공감 이런 것들의 동영상을 한 15분짜리를 다운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소개를 한다든가. 그런데 교과서에 이런 교수학습의 자료들이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활동 자료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5번째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교과서에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연습을 통한 기능의 정착이라고 해서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이제 워크북은 처음에 7차 교과서가 워크북을 개발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 노명환 교수님이 그 워크북 형태로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어과는 워크북이 굳이 필요한가? 수학과는 필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과를 보면 영어과하고 수학과를 보면 주 교과서가 있는데 워크북 형태의 연습지가 따로 교과서가 또 있어요. 근데 국어과는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과서가 분책됐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식으로 분책이 돼서 국어과 교과서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야? 그것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1, 2, 3학년에 이렇게 여러 권이란 말이야? 하고 이제 7차 교육과정기 당시에는 반대에 많이 부딪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워크북 형태로 생활국어 있죠. 생활국어. 생활국어라고 하는 명칭으로 따로 떼냈어요. 이 생활국어가 중학교의 국어교과서 이외의 생활국어가 일종의 워크북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와서는 국어생활 7차 때 말이 국어생활 생활국어지 이건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국어과의 일종의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통해서 배웠다면 학생들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워크북의 형태를 교과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이제 배포를 했지만 역시나 이것도 많은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개정 7차 이후에는 워크북의 형태는 없어지고 그냥 국어교과서 단일 과목으로 그냥 한 과목으로 그죠? 그 다음에 초등 교과서는 워크북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읽기 교과서, 말드스 교과서 이런 식으로 분책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워크북의 형태로 일종의 연습장, 연습지를 교과서가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영미권의 서구권의 교과서는 다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정화에서 아직 덜 벗어났기 때문에 워크북의 형태를 출판사마다 갖추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마다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요. 교과서는 싸고 돈이 많이 들어서 아마 워크북을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크북 연습책이 교과서의 보조자료를 교과서에서도 또 다른 보조자료를 제공해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임용 수준이에요. 이쪽에 교과서 단원 구성 분석의 중요성, 임용 수준이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좀 보셔야 됩니다. 뭐 변화 과정 넘어가도록 하고 개념, 단원 구성 요소 이런 내용도 있죠.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넘겨서 3쪽 부분에 보시면 뭔가가 있죠? 있죠? 문학의 즐거움, 단원의 길잡이. 이게 7차 중학교 교과서예요. 7차 중학교 교과서인데 선생님 지금 몇 년도인데 7차예요. 7차가 레전드 중에 레전드의 교과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의 2012 개정교과서를 있게 한 그 근본이 7차 중학교 교과서예요. 그 정도로 7차 중학교 교과서, 7차 고등학교 교과서는 악명 높은 레전드 중에 레전드고요. 악명.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에서 상위인지로 배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용소 며느리바위를 통해서 글구조를 배워버리고 이런 악명 높은 중학교 교과서가 일종의 기본 텍스트를 제공해요. 그 말은 그 보시면 처음에 교과서를 이렇게 펼치게 되면 이제 3쪽에 있는 내용처럼 좌측이 문학의 즐거움이 나오고 우측에 단원의 길잡이가 이렇게 나와요. 문학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단원 명이에요. 대단원명이 나오고 그 대단원명에 1, 2, 3, 4의 중단원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중간 부분에 단원의 길잡이라고 하는 건 이 대단원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길잡이 역할을 하는 소개글이 나와요. 소개글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웬 할머니가 손주 녀석을 안고 있죠. 7차니까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어느 시대 때 지금 골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파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단원의 길잡이 윗부분에 보시면 캐릭터라고 있어요. 캐릭터에는 말풍선이 존재하죠. 그냥 이렇게 말풍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풍선을 통해서 단원의 길잡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말풍선 안에 담고 있어. 캐릭터가 하는 말로. 사파는 이 대단원에서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그림으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문학은 즐거운 거다. 물론 즐거운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파는 의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대단원 명이 있고 문학의 즐거움. 그 다음에 사파가 있고 그러니까 한쪽 면은 아무튼 대단원명, 중단원 명칭이 있고 그림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림만. 때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넘겨보시면 4쪽에 보시면 이게 개정 7차 교과서예요. 개정 7차 교과서인데 좌측 부분에 뭐가 있죠? 사파가 아니라 만화 같은 것들이 아예 대단원 첫 페이지를 딱 펼치자마자 만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마다. 이게 중학교 개정 7차 교과서인데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만화가 있어요. 아무튼 흥미를 유발하죠.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만화를 읽죠.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만화가 읽고 그다음 우측 부분에 단원의 길잡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가 소개되고 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대단원을 한눈에라고 하는 그런 그 도해 조직자가 있어요. 이렇게. 대단원을 한눈에는 안 보이시죠? 아 그래? 나보다도 그래 젊다. 대단원을 한눈에라고 하는 그 도해 조직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단원에서 배워야 할 학습의 내용들을 일종의 그림이나 도식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개정 7차예요. 조금 이제 변화가 됐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즉 대단원에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사파나 그림이 있고 대단원의 명이 있고 중단원의 소단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림이나 사파나 만화가 끝나게 되면은 글이 한 편이 주어지는데 그 글 한 편에는 이제 대단원에서 어떻게 대단원을 공부할 것인가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소개글이 있어요. 소개글. 소개하는 글. 이해하셨죠? 이와 같이 대단원의 명칭, 사파, 소개하는 글, 그 다음에 캐릭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단원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단원 구성 요소라고 부르고 그 단원의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한 단원을 이루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모습은 보셨죠? 그리고 쭉 넘겨보시면 7쪽 부분에서 몇 쪽? 프린트물 7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교과서가 교수학습의 내용과 교수학습의 방법을 결합시키고 있는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그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라고 해요. 체제. 뭐라고? 근데 체제의 제자가 좀 다르죠. 어이가 아니라 뭐죠? 아이죠. 외형 체제 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로서 물리적 구조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체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교과서의 체제인데 특정한 교과서의 체제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교과서의 체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단원이에요. 이게 한 단원. 이걸 대단원이라고 합니다. 큰 단원. 무슨 단원? 대단원이라고 해요. 대단원이고 이 큰 대단원은 크게 수업의 이렇게 실현 과정으로 돼 있다. 어떻게 수업의 실현 과정으로 돼 있냐면은 수업의 첫 시작 부분을 무슨 부라고 할 수 있어? 도입부라고 한다면 교과서도 그와 같은 도입부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 대단원의 제일 첫 부분은 그 도입부. 그 다음에 수업이 어느 정도 펼쳐지죠. 그것을 전개부라고 해요. 교과서도 전개부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수업이 교과서의 그런 활동 자료를 통해서 다 끝나게 되면은 정리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수업의 큰 전개로 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한 단원이 하나의 큰 대단원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그 대단원의 도입부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사파나 만화와 같은 표지가 있어요. 표지가. 표지 있죠? 표지. 사파나 만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과서의 좌측에 고등학교 교과서인데도 만화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벌써 수염 만들고 이를 그냥 까맣게 칠해버립니다. 만화가 있어요. 이런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일종의 그와 같은 이제 구실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화, 표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인데도 여기는 글들이 없어요. 글이 없어. 여기가 이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한 단원의 길잡이. 대단원의 길잡이라고 해요. 단원의 길잡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주로 그림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 대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을 도해조직자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도해조직자로 만들어서 오스벨의 선행조직자의 역할들을 하죠. 선행조직자의 역할들을 하는 도해조직자를 제시하고 바로 이제 본문글로 이제 소단원 1 해가지고 이게 중단원이나 소단원인데 중단이나 소단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것처럼 여기 보시면 도입부의 표지와 그다음 뭐가 있죠? 단원의 길잡이가 있어요. 이 단원의 이제 길잡이 안에 이제 캐릭터도 있고 학습 목표도 소개되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전개부는 뭐냐면 중단원이나 소단원이 있어요. 여기는 7차 중학교 교과서 이후로 딱 정해져 있어요. 2개 내지 3개 정해져 있어요. 3개 정도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3개나 4개일 수 있죠. 어떻게 소단원을 구성되냐? 아까 문학의 즐거움 하게 되면 1번 소단원이나 중단원은 현대시,
2번은 현대소설, 3번은 뭐 극, 4번은 교술 해가지고 각 갈래별로 하나씩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중단원이 4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도가 중단원이나 소단원을 구성을 해요.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소단원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구분이 가능해요. 어떻게 단원 구성 요소들이 있냐면, 소단원 안에 또 읽기 전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7쪽 하고 있어요. 7쪽. 프린트물 7쪽. 읽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글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기출교재 한번 보시죠. 590쪽. (590쪽) 2005학년도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주고 아예 교과서에 단원 구성 장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셨죠? 그런데 보시면 우측에는 뭐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해? 글제재, 제재글이고, 좌측 부분에 뭐가 있어? 읽기 전에. 이게 이제 소단원의 구성 요소예요. 좌측에 읽기 전에가 있고 우측에 제재글이 있고, 이게 소단원의 구성 요소고, 하나가 빠져 있죠. 왜냐하면 청춘예천대학원의 읽기 제재글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학습 활동. 그래서 보통 소단원의 구성 요소는 읽기 전에, 그 다음에 제재글, 그 다음에 학습 활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수준 보세요. 교과서의 큰 대단으로 보자면 수업의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도입부는 주로 큰 대단원의 첫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사파나 또는 만화를 통하여 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대단원 전체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소개하는 소개글인 뭐가 있어? 단원의 길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소단원이나 중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어교과서니까 하나의 제재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재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재글의 앞부분에서 사전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제재글을 다 읽은 후에 사후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제재글의 앞부분에 붙어 있는 것을 지난 7차 중학교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기 전에라고 했어요. 사전 활동으로. 그 다음에 제재글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단원 구성 뭐라고 해? 요소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표지, 사파, 만화, 캐릭터, 이런 것들도 단원 구성 요소고, 제재글 자료 자체도 단원 구성 요소고, 그죠? 단원의 길잡이와 같은 소개글도 단원 구성 요소고, 그 다음에 제재글을 읽기 전에라고 하는 것도, 사전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원 구성 요소고, 학습 활동도 단원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구성의 요소이니까 이 요소들이 합쳐지면 무엇을 이루고 있어? 단원을 이루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수학습의 목표에 일거한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과 평가까지 끝나게 돼요. 이제 정리 부분은 프린트물 7쪽 부분에 있는 내용처럼, 정리라고 하는 것은 프린트물 7쪽으로 되돌아가 보면 정리부는 소단원 2개나 3개 정도의 소단원들이 모두 다 끝나게 되면 이 정리부는 정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까지도 이 정리부에서 자기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평가까지도 하게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기 점검이라고 하죠.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평가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자면 7쪽의 밑에 교과서 단원 구성의 특징, 이와 같이 대단원이 도입부, 전개부, 정리로 되어 있고, 전개부 안에 다시 읽기 전에 제재글, 학습활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단원이, 무슨 단원이라고? 대단원이 아니라 소단원이 무슨 중심 모여? 과정 중심. 어떻게 과정으로 되어 있냐면은 제재글 앞부분에 사전활동으로 읽기 전에, 제재글을 읽고 난 이후에 사후활동으로 학습활동, 이런 식으로 사전활동, 사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 읽기 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것이 기출문제로 14학년도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13학년도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정 중심. 읽기의 과정 중심으로. 그 다음 그 과정 중심에 대한 설명이 7쪽의 밑에 제일 하단 부분에 두 번째 점부에 글 제재를 읽어보세요. 시작! 즉 읽기 전중 후의 단계에 따라서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구성 요소가 마련되고 단원 구성 요소가 그렇게 마련되고 사전 활동과 제재글과 사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의 특징을 14학년도에도 한번 물어봤고 기평으로 13학년도에는 보기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빠져있는 내용 5쪽 부분에 보시면 4.5쪽 보시면 전개부 가겠습니다. 전개부는 세 가지의 단원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개부 4쪽 부분에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4쪽 전개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전 활동으로 읽기 전에가 있고 제재글이 있고 사후 활동으로 학습 활동이 세 가지의 단원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생각나시죠? 이게 이제 2006학년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방금 590쪽에 살폈던 내용들이고 이제 사전 활동으로 읽기 전에 기능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제재글을 읽기 전에 사전 활동으로 읽기 전에 기능이 뭐냐 읽어보시죠. 글 제재를 단원학습 목표 및 글 제재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단원학습의 목표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도 있고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제재글 앞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읽기 전 활동으로 배경 지식의 활성화, 사전 지식의 활성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이 기능을 물어봤던 게 2006학년도의 기출문제예요. 기능이 뭐냐? 제재글 앞부분에 붙어 있는 사전 활동으로서 읽기 전에가 담당하는 역할, 그 단원 구성 요소의 역할이 뭐냐,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사전 지식의 활성화나 배경 지식의 활성화나 스키마 활성화와 관련돼 있다. 글 제재와 관련돼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선행 지식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도 있죠. 경험 활성화. 그래서 경험과 지식들의 활성화. 됐죠? 가령 기출교재 아까 590쪽을 한번 펼쳐보시면 어떤 식으로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90쪽) 2005학년도에 읽기 전에 청춘은 푸른 봄이란 뜻이다. 그리고 젊은이를 비유하는 말이다. 봄과 젊음의 공통점을 생각해보자. 자신의 이상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와 같은 활동들이 모두 다 다음에 나올 제재글인 청춘 예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일종의 지식이나 경험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전 활동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글 제재와 관련하여 사전 지식의 활성화 또는 경험의 활성화. 이해하셨죠? 제재글과 관련된 제재글의 내용과 관련한 거예요. 그리고 기출교재 581쪽 앞쪽으로 581쪽에 보시면 2013학년도에 글 구조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재글이 중간에 나오죠? 제재글이 뭐예요 여기서? 좀 이상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데가 제재글이야. 그럼 이 제재글 앞부분에 붙어있는 활동 1, 2가 뭐가 돼? 읽기 전에가 되겠지. 그 다음에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다음에 나오는 활동 4, 5는 뭐가 돼? 학습활동이 되겠죠. 그런데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제재글 앞부분에 붙어있는 활동 2번 부분을 보세요. 활동 2번 부분을 보시면 또 다른 자료가 있죠. 이 자료를 읽고 다음에 나오는 제재글의 내용을 예측해보자. 자료의 내용은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화의 비인간성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재글은 뭐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읽기 전에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제재글에 대한 사전 지식의 활성화예요. 이거 사전 지식의 활성화를 돕고 있는 거냐고요. 이 자료가. 그렇지는 않죠. 소득격차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제재글의 내용인데 이것을 사전 지식의 활성화를 돕는 자료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582쪽의 나 부분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료와
제시글은 무엇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돼? 배경지식 활성화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료를 바꿔주자. 이렇게 이제 됐죠? 이해하셨어요? 만약 서술형 문제로 나오게 되면 다음은 송교사가 구한한 일종의 교재 재구성 자료이다. 이 교재 재구성 자료와 관련하여 조언해 줄 수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고 수정 내용들을 제시하시오 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과정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전 활성화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일종의 읽기 전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거론을 해 주시려면 결국에는 읽기 전의 역할, 제재글의 역할, 학습활동의 역할, 이런 기능들을, 단원 구성 요소들의 기능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독서나 화법이나 작문에서 우리가 교육 내용으로 배울 수 없는 교과 교육이에요. 교과 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고, 이것을 원래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 교재연구법 및 지도법에서 잘 배우고 왔었어야 돼요. 각 단원 구성 요소의 기능들이 뭐냐. 그런데 배웠지만 아마 기억이 안 날 것이고, 아니면 안 배웠다면 저한테 배우면 되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됐죠? 다시 프린트물로 가시면 사쪽에 사전활동으로서 읽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지식의 활성화라고 하는 역할이나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글 제재가 있어요. 이 글 제재도 일정한 기능이나 역할들을 수행해요.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냐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제재글이 사쪽의 제일 하단 부분에 학습 목표와 관련된 제재글이어야 한다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학습 목표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고려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 선택된 글을 제재글, 글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이제 제재글은 때로는 글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읽어봅시기 바랍니다. 종종 낱말뜻 질문 두 가지가 모두 다 동시에 제시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 교과서는 이것을 각각 무엇이라고 하냐면 옆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날개라고 하고 하단에 제시 있는 것을 각주라고 해요. 주로 이제 이 각주는 낱말뜻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문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우측 옆에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590쪽 기출교재를 보세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590쪽에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보시면 좌측 부분이 읽기 전에라고 했죠. 590쪽에 읽기 전에고 사전지식 활성화를 돕는 학습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측 부분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 제재글이에요. 제재글을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학습 목표를 관련 지는다는 점, 관련 지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뭐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 이 청춘예차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무지 어려운 글이에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 교과서인데 7차 당시에. 근데 보시면 그 글 제목이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오죠? 작가명도 나와요. 이게 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측 부분에 박태원 몇 년도 출생, 몇 년도에 무엇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옆에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낱말 뜻은 아니죠? 이렇게 옆에 우측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날개라고 해요. 선생님 왜 날개라고 했나요? 몰라. 날개라고 하니까 날개. 심지어는 어떠신 분은 이 모든 날개라 각주를 합쳐서 지붕 밑에 뭐라고 해? 처마.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지붕 밑에 처마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몰라요, 저도. 다만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냐면 일종의 프린트물 5쪽에서 보듯이 무엇을 위하여 첫 번째 점에 글
뭐라고? 글 내용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중 도움 장치. 읽는 중 도움을 줘요. 근데 읽는 중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느냐? 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원래 이 질문은, 날개에 있는 질문은 누가 해야 되냐면, 학습자 스스로 해야 돼요. 학습자 스스로. 그러나 이 학습자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을 교과서가 누구를 대신해서? 교사를 대신해서. 마치 교사의 발문처럼. 자, 첫 번째 문단 읽어보자.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점은,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시면 읽어야 한다. 자, 읽기 시작.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원래 교사의 발문 형태를 교과서에서 제시를 해준다. 무엇을 하기 위한 거야? 학습자들이 제제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날개라고 하는 구성 요소라고 해요. 알겠죠? 프린트물 다시 5쪽 부분에 오시면, 날개와 각주라는 요소를 두어서 무슨 활동을 하게 해? 읽기 중 활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제제글 자체도 읽기 중 안내하는 단원 구성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 날개나 각주. 읽기 중 안내. 제제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를 하는 장치들. 날개나 각주. 각주는 이제 단어의 뜻을 밝히거나 용어의 뜻을 밝히죠. 단어의 뜻을 밝히나 용어의 뜻을 밝힌다는 것은 제제글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 돕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제제글의 내용 이해를 돕는 거죠. 날개도 마찬가지로 질문의 형태로 어떤 내용에 주목해서 읽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과 단어의 뜻을 밝히는 각주, 날개와 각주는 모두 다 학습자로 하여금 글 내용의 이해를 도와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사전, 그 다음에 읽는 중, 사후, 즉 읽기 전, 중, 후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돼? 충이에요, 충. 읽기 전에는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는 활동식으로 경험을 떠올렸고, 여기는 읽는 중에 어느 대목에 주목을 할 것인지, 읽는 중에 단어의 뜻을 몰랐을 때는 이해를 하면서 제제글을 읽는다라고 해서 읽는 중이에요. 그다음 글을 다 읽은 후에는 이제 뭘 하죠? 학습 활동이라고 게 따로 있어요. 됐죠? 그래서 가로줄, 두 번째 줄 가로줄, 글 본문 옆에나 아래에 낱말 뜻이나 질문을 제시하여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일종의 뭐 혼자서 학습자가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는 글 내용 이해를 돕는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읽는 중에. 그다음에 이제 사후 활동으로 뭐가 있죠? 학습 활동. 이것이 2016학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7차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5쪽에 너무 흐릿하게 나왔다. 그죠? 흐릿하게 나왔어요. 좌측에 읽기 전에고, 그 다음에 본문에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학습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7차 교육 과정이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학습 활동을 세 가지로 아예 딱 명시를 해줘서 그래요. 몇 가지? 세 가지의 학습 활동이 있고, 각각의 이 세 가지의 학습 활동 반드시 학습 활동 세 가지는 성격상 다른 학습 활동들이야. 그래서 7차 교육 과정기의 교과서는 이 세 가지의 학습 활동을 아예 명시를 해주고, 그 이후에 개정 7차나 2009, 2012 교과서는 학습 활동이 꼭 세 가지는 아니야. 꼭 세 가지는 아니나 반드시 두 가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학습 활동이, 첫 번째 학습 활동인 제재 내용 학습 활동, 두 번째 학습 활동이 목표 학습 활동이 있고, 이 적용 학습 활동은 학습 활동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리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부에 심화 학습 형태로 정리부의 학습 활동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7차 중학교 교과서는 항상 학습 활동이 3개밖에 없었는데, 개정 7차 이후로는 학습 활동이 4개, 5개, 6개까지 학습 활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하나인 학습 활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학습 활동이 하나라 할지라도 이제 그 안에 학습 활동의 순서나 단계는 좀 구분이 돼 있고,
그래서 제재글의 성격이나 영역의 성격에 따라서 학습 활동이 각각 다른데 주로 이제 읽기나 문학에서는 학습 활동이 적어도 필수적으로 2개 이상이어야 돼. 일단 첫 번째로는 문학 작품이나 읽기 제재글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학습 활동을 뭐라고 해? 제재 내용 학습 활동. 뭐라고? 제재 내용 학습 활동. 제재 앞 빼고 무슨 학습 활동? 내용 학습 활동. 심지어는 2007 개정 교과서 이후로는 아예 학습 활동 앞부분에서 제일 상단 부분에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용 학습 이런 식으로 명시해 주는 교과서도 있어요. 7차 교과서 때는 명시는 안 되는데 개정 7차 이후로 여러분들 교과서는 지금 아마도 없어요. 내용 학습 활동. 내용 학습 활동. 이 내용 학습 활동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 제재의 이해와 관련됐어요. 이 글이 아니라 문학 작품이라면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래서 소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문학의 예를 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겠는데 가령 교수학습의 목표가 화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화자. 시점과 서술자라고 하는 시점과 서술이라고 하는 교수학습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화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소단에서 소설에서는 서술자를 찾는 그런 학습 활동을 해요. 그런데 시를 화자를 찾기 전에 학습 활동이 어떤 학습 활동이 있어야 되냐면 이 시의 화자가 놓인 시적 상황, 이 시에서의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화자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알아봅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직 화자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한다가 아니라 이 시의 화자가 놓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읽기 영역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읽기 가운데서 비판적 독해라고 있어요. 비판적 독해의 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인데 그 비판적 독해의 학습 활동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이런 학습 활동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제재 내용, 학습 목표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작품이나 제재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고 그와 같은 학습 활동은 무슨 학습 활동? 내용 학습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글, 제재나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재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학습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 학습의 목표를 반영해야 돼. 제공을 해줘야 돼. 우리 교과서가 교수 학습의 목표를 제공하거나 반영해주는 기능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학습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목표 학습 활동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요. 이 목표 학습 활동은 이제 아까 제가 뭐 화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런 학습 목표가 있다면 이 두 번째 학습 활동에서 1번 학습 활동에서는 화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두 번째 이제 목표 학습 활동에서야 비로소 그렇다면 화자는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목표 학습 활동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 또는 읽어보세요. 시작.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학습 활동. 그와 같은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들을 펼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만약에 비판적 독해가 교수학습의 목표였다면 바로 목표 학습 활동에서 비판적 독해의 판단 준거 3가지를 주고서 학습 활동해야 하는 거고 그 전에 내용 학습 활동에서는 비판적 독해의 학습 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재글의 중심 내용은 필자의 궁극적으로 이 필자가 이 글을 쓴 의도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내용 학습 활동을 펼치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2016학년도 574쪽의 기출문제에 나왔던 두 가지 학습 활동의 차이점. 하나는 뭐다? 내용 학습 활동. 또 하나는 뭐다? 목표 학습 활동.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574쪽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적용학습 활동은 이제 목표 학습 활동까지 교사 학습의 목표와 관련된 학습 활동까지 다 끝내는데도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다. 왜 그랬냐면, 왜 이 적용학습 활동이 있냐면, 그 7차 교육과정의 일종의 해당되는 교육적 관점을 제공하는 교과서의 기능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뭐냐면 7차 교육과정기의 교육적 관점이 뭐였냐면 수준별. 그 수준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항상 학습 활동이 심화 그다음에 보충이라고 하는 학습 활동을 두 가지를 반드시 뒀어요. 수준별. 그리고 이제 개정 7차 교과서의 기로 가게 되면 개정 7차 교육과정기에는 수준별이 아니라 개인별, 개별화 교육 이래가지고 수준이 아니라 학습자의 개인에 맞춰서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이 적용학습 부분이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 적용학습은 수준에 따라서 필요하자면 심화 학습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수준에 따라서 필요하자면은 보충 학습 활동을 하는 등 앞에 나오는 읽기 제재글 이외에 다른 활동 자료를 가지고서 똑같은 활동들을 다시 펼치는 거예요. 적용학습 활동. 근데 7차 때는 반드시 있었어요. 심화 보충을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 우리 개정 7차 이후는 개별화 교육이 강조되면서 수준별 교육이 아니라 개별화 교육이 강조되면서 이 적용학습 부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적용학습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일단 앞에서 제재글을 가지고서 목표 학습 활동까지 했으므로 다른 제재글을 가지거나 다른 활동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활동을 심화 활동, 적용 활동들을 좀 펼치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윤동주의 시작품을 가지고서 시적 화자의 기능과 역할들을 학습했다면 그 목표 학습 활동이 끝나면 이번에는 이육사의 시작품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의 시작품을 가지거나 아니면 최근 2000년대의 시인의 시작품을 가지고 적용 학습 활동을 펼쳐요. 활동 자료가 이제 달라지고 활동은 똑같아요. 목표 학습 활동을 펼치는 거죠. 아무튼 적용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학습한 것을 스스로 뭐한다? 적용하는 것. 스스로 적용하는 것.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다른 상황에 적용해버려서 폭넓은 학습 활동이 되도록 한다. 이해하셨죠? 만약 이것을 직접 교수법의 형태로 만약 보자면은 목표 학습 활동까지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해요. 목표 학습 활동까지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안내 연습이에요. 안내 연습. 근데 적용 학습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무슨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독립적 활동. 그러니까 목표 학습 활동까지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안내 연습, 유도 연습이에요. 안내 연습, 유도 연습. 근데 적용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은 독립 활동이에요. 학습자가 배웠던 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직접 교수법과 관련지어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갑자기 막 직접 교수법 이야기하니까 어려워지나요? 어려워?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봐. 교과서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니까. 또 그냥 만들어서도 안 되고 특정한 교수학습 방법을 심지어 수업 실현에서 직접 교수법을 적용하여 예측하기라고 하는 교수학습의 목표의 활동을 구환하시오. 단 개별활동과 그다음에 모둠 활동의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것.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직접 교수법. 그럼 직접 교수법은 뭐였지? 설명 보이고 시범 보이고 이건 도입 부분에서 해야 할 것이니까 교과서 앞부분에 제재글 앞부분에서는 설명하고 시범 보이는 예측하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예측하기라고 하는 걸 시범 보여야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제재글 가지고서 같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내 연습을 해야겠구나. 목표 학습 활동까지는 구환해야 돼. 그 다음에 직접 교수법이니까 독립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럼 적용 학습 활동까지는 줘야 돼. 그러면 보통 그 개별 학습의 형태는 목표 학습까지 주고 모든 학습의 형태 정도에서는 적용 학습의 형태로 독립적인 활동들을 펼치도록 이렇게 구환을 아무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실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야. 교수법도 있어야 되고 교수학습의 목표도 알아야 되고 교과서의 학습활동들의 각각 단원 구성 요소들의 기능들도 알아놔요. 기능. 학습활동들의 기능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학습활동은 읽기라면 제재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 문학이라면은 문학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목표 활동, 목표 학습 활동. 세 번째는 독립적인 활동. 펼치도록 적용 학습 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직접 교수법의 이제 형태로 보자면은 교사 학습의 학습 활동도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 끝났어요.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8쪽 부분에서 이제 2012 교과서이기 때문에 2012 교육과정을 어떻게 합법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네.